안녕하세요. 상일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로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47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보이나요? 여기 아름다운 선 오키나와가 지금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키나와 현은 일본입니다. 일본 맞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일본은 아니었고요. 원래 이제 섬 나라였습니다. 하나의 그냥 왕국. 이 왕국의 이름이 류쿠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이 류쿠 왕국이 언제부터 일본으로 편입이 됐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1879년입니다. 자, 무력으로 여기를 병합하게 되면서 지금 일본의 하나의 현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게 일본의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많이 들어봤던 이제 동네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오키나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작은 섬이죠. 그래서 이 섬이 그때 이제 1879년부터 여기 이제 류쿠 왕국이 오키나와 현으로 이제 변하게 됐는데요. 자, 이번 시간 일본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강대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국주의로에게, 그러니까 여러 나라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국주의로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인드맵입니다.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 메모하실 분들 메모 먼저 하시고 수업 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로의 길. 자, 먼저 배울 게 뭐냐면은 바로 에도 막부입니다. 자, 이 에도 막부라는 데는 어떤 데일까? 자, 막부가 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잘 못하실 것 같습니다. 자, 워낙에 오래된 거기도 하고요. 우리 역사원에서 아마 좀 간단히 배우고 지나갔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제가 일본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잘 그려지는지 모르겠네요. 일본이라고 해주세요. 일본이라고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섬들이 또 있고 여기도 막 있죠. 좀 조금 멀리 이제 오키나와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자, 여기 일본입니다. 자, 일본인데 일본은 어땠냐면은 이게 일본이라는 전체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일본에는 중앙에 또 누가 있냐면 천황이 있습니다. 천황 이제 왕이죠, 왕. 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당시 중세 때는 힘이 굉장히 좀 약했어요. 왜냐하면은 좀 상징적인 인물이었고요. 각 지방마다, 물론 이제 지방들마다 누가 있었냐 그러냐면은 이제 쇼군이 있었습니다. 쇼군. 쇼군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지방을 보고 이제 막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막부라는 말이 어디서 유행을 했냐면, 이 막부라고 하는 게 이제 장군의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를, 예를 들면 이 동네를 이제 통치하는, 이 동네를 이제 막부라고 하는데, 이 막부를 통치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쇼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그러니까 통치자고요. 그 쇼군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다이묘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무사 계급이 있었어요. 뭐 사무라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이제 계약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막부가 운영이 됐는데, 이 막부의 힘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통치해야 될 천하의 힘이 좀 약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게 일본의 중세입니다. 자, 근데 이 일본의 중세, 그러니까 천황의 힘이 굉장히 약하고 막부의 힘이, 그러니까 쇼군의 힘이 굉장히 강했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를 에도막부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에도막부 시대 때는 초기에는 통상수교를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흥선대원군도 외국과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였어요. 통상수교를 굉장히 좀 거부했는데, 단 네덜란드하고는 굉장히 좀 제한되게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하고 굳이 이제 통상교역을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개항을 요구를 합니다. 미국의 이제 페리 제독이 이제 와가지고 야, 우리랑 이제 교역하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이제 미국이 야, 우리랑 개항 좀 해라고 하니까, 자, 이에 이제 페리 제독이 그냥 요구를 한 건 아니고요. 좀 강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함포로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이제 일본 가까이로 데리고 와가지고 배에서 포를 빵빵 쏘은 거예요. 그래서 야, 개항할래 안 할래, 개항할래 안 할래 이러니까 일본이 쫄았던 거예요. 그래서 강경한 태도로 개항을 요구하자 결국 그에 굴복했고, 개항을 약속하고 했던 게 조약이 바로 미일 화친 조약입니다. 자, 이 미일 화친 조약이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그 막부는 미국과 또 이제 미일 수호 통상 조약까지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약을 통해서 어떤 이권들, 그리고 이제 내용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최초로 맺었던 불평등한 조약이다. 자,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맺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최초로 다른 나라랑 약속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불평등했다. 지금 얘네가 근데 못했던 게 이 불평등 조약을 그대로 재수산에 가가지고 또 불평등하게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치유의 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릴지 외국에서 다스린다예요. 그러니까 법권,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일본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미국인은 일본 안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본의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네, 그게 아니고 치유의 법권은 미국인이 일본에서 죄를 저지르더라도 미국 법에 따라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최혜국 대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최고로 혜택을 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뭔 얘기냐? 지금 일본이랑 미국이랑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이제 일본이 딴 나라랑 이제 독일이랑 혹은 뭐 네덜란드랑 이제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앞에 있었던 미국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내용을 한 계약을 맺게 됐다. 그러면은 야, 우리는 최혜국이니까 최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나라니까 우리도 그만큼 상당하게 대우를 받겠어. 라고 하면서 일본이 다른 나라랑 계약을 할 때마다 그런 조약을 할 때마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미국도 혜택을 받았던 거죠. 최혜국 대우 굉장히 좀 불평등한 조약이죠. 그다음에 이제 관세 주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정 관세를 맺어가지고요. 이제 관세도 이제 없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자유로운 무역을 이제 하게끔 하자. 아직 일본 입장에서는 근대화가 좀 덜 됐는데 그러면 미국의 물품들이 들어오면 불 보듯 뻔하게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결과 관세 주권도 포기해서 외국 물품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입되고 있죠. 그러면은 국내 경제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백성들의 불만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존까지 통치를 하고 있던 막부, 지방의 막부들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왕 중심이 아니라 지금 막부 중심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막부에서 그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못 지켜냈잖아요. 일본을 제대로 못 지켜내서 좀 이런 치욕적인 규약을 맺게끔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국내 경제에서는 이제 물가는 계속 상승하죠. 그럼 농민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상인층과 함께 이제 개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품은 계층이 어디였냐면 하급무사들이었습니다. 자, 이 학원무사들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막부가 무능하다. 그래서 이 무능한 막부를 타게 하고 이제는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외세를 몰아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막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모든 움직임은 다 뭐냐? 서양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런 거다. 그래서 서양 배척의 움직임이 지금 전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지금 개항했죠. 개항했는데 불평등한 외교 관계죠. 거기에다가 외국 상품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에 대해서 이제 이 일부 지방의 무사들은 이제 에도 막부가 지금 굉장히 무능하다. 그래서 그 막부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중심으로? 국왕 중심으로. 그래서 외세를 배척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존왕양이라고 합니다. 왕을 존중하고 양이, 이자 오랑캐 이자입니다. 오랑캐를 몰아내자.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오랑캐는 이제 미국 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급 무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천황이 중심이 된 이제 새로운 정부를 수립을 하자. 그래서 막부를 타도하자라는 운동이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었던 겁니다. 자, 메이지 정부가 추진을 했던 겁니다. 메이지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제도를 운영하자. 그러니까 지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제 권력을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강한 일본을 만들자. 그래서 봉건제를 폐지를 하자. 이전에 있었던 이제 막부 체제를 없애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입헌군주제 하면은 헌법에 기반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 별로 적겠네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얘네 헌법은요 좀 특이하게도 국왕이 철저히 중심이 된 국왕의 권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명시가 된 헌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신 헌법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권력이 빡 집중됐었잖아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헌법이지만 이제 입헌군주제로 도입은 했지만 실제로 왕의 권한이 굉장히 좀 강했고요. 자, 그리고 토지와 조세 제도를 개혁을 합니다. 조세 제도를 개혁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 그 이전까지는 막부의 쇼군한테 이제 그 세금을 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부터 이제 왕한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국왕한테 내게 되면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니까 나라가 또 강해지게 되죠. 그리고 국립은행을 설립하기도 하고 제철이나 조선 같은 근대 공업들을 육성을 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상비군 체제를 도입을 합니다. 상비군 우리 전에 그 절대왕정 시대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들. 그리고 이제 징병제. 자, 우리나라도 지금 징병제죠. 남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게 되면 군대에 가도록 하는 건데요. 자, 이 징병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농민도 군대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농민도 군대에 갈 수 있네? 그럼 농민도 군대 가가지고 월급을 받을 수 있네? 그럼 기존의 사무라이들 같은 경우에 하급 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이 군인이었는데 농민들도 뭐 군인 시켜주니까 특권이 그동안 누렸던 특권들이 좀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징병제 때문에 하급 무사들의 불만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있었던 이제 신분제도 폐지하고요. 그리고 의무교육제도도 이제 프랑스와 같은 의무교육제도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자, 이런 메이지 유신 자체가 지금 서양 국가를 모방을 한 거잖아요. 서양 국가를 모방을 했는데 그러면은 자기 신들이 그동안 뜯겼던 미국이나 이제 여러 열강들한테 뜯겼던 거를 이제 어디에서 만회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 한국에서 만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한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한론, 그러니까 한국을 정복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뜯겨왔던 거를 한국 가가지고 다시 만회하자. 탈아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시아를 탈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시아를 벗어나서 우리는 세계 수준에 발맞춰서, 그러니까 세계 열강들의 수준에 발맞춰가지고 우리나라도 제국주의화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천황의 절대 권력을 규정한 이제 대일본 제국 헌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제국 헌법에 규정된 천황의 규정을 권한을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천황은 국가 최고 통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원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 권력, 그러니까 군사 권력과 함께 의회까지도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긴 하지만은 정치, 군사 권력 그리고 의회까지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천황 중심의 이제 사회를 만들었던 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전통 종교인 신도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신도를 사실상의 국교로 삼게 됩니다. 이게 신도가 뭐냐면 일본의 전통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시족신, 그러니까 아니면 지방의 수호신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고 그 중에서도 천황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황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적인 충성을 맺게 되고요. 그럼 천황이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국민에게 이제 강요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삐뚤어진 제국주의, 그러니까 삐뚤어진 민족주의, 이제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을 합니다. 근대화에 성공을 하고 그 성공한 근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요. 그 타겟이 되었던 게 바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조선이었습니다.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이제 조선의 군대를 파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를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청일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아까 서양 국가를 모방을 했죠. 한국을 정복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털렸던 거 여기서 만회하자.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 수준이 아니다. 아시아를 벗어나서 세계 수준에 발맞춰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선에 이제 파병을 해요. 그래서 파병을 하는데 이때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동시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파견한 청나라 일본은 조선 땅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가지고 청나라로부터 이제 엄청난 배상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랴오똥반도와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할양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겨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랴오똥반도까지 이제 넘겨줬더니 이거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 독일, 프랑스입니다. 요 세 나라가 일본이 너무 좀 강해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러시아가 이제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프랑스랑 독일이랑 한 편 먹어가지고 이건 다시 돌려줘 라고 하면서 간섭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삼국 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러일 전쟁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앞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선사 아직 안 배웠죠. 조선사 배우게 되면서 얘기할 텐데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 조약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텐진 조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텐진 조약에서 양국이 조선에 출병할 때는 딴 나라 이제 일본이랑 청나라가 조선에 병사를 보낼 때는 상대국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통보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같이 이제 출병을 하게 됐고 그래서 1894년 7월에 서해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청군대를 먼저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청나라는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을 했죠. 워낙에 대국이고 그리고 어디 저 쪽발이 작은 섬나라가 우리나라를 넘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우리 양무운동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양무운동은 성공이다 실패다. 네, 실패다. 그래서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이겼고 시모노시키 조약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모노시키 조약 결과 아까 이런 것들 이권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 자 여기서 삼국 간섭을 했던 게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래서 이 러시아가 굉장히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삼국 간섭 이후에 이 러시아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자꾸 진출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남아 정책 기억하시죠? 러시아가 남아 정책을 통해 가지고 만주와 조선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도 러시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자, 얘네도 진출하려고 했죠. 근데 일본은 조선을 비롯해서 중국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어요. 둘이 만나잖아요. 둘이 만납니다. 그때 이제 러시아가 압록강을 건너가 가지고 용화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조선 정부의 조차 그러니까 이제 빌려달라 일정 기간 동안 우리한테 이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요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일본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안 그래도 지금 울렁대던 찰나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둘이 한판 붙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랴오등반도 남단에 있던 러시아 군함 루이순을 먼저 선방을 칩니다. 일본이. 그래서 러인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근데 예상을 깨고 일본이 또 이깁니다. 일본은 그 만주의 봉천 전투라는 곳에서요 러시아 군대를 굉장히 크게 격파를 했고요. 심지어 그 무적 함대라고 불렸던 발틱 함대마저 스시마산 일대에서 물리치면서 전쟁을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조약을 맺냐면 뭐 교과서에 나옵니다만 이제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이 포츠머스 조약은 누가 중재를 하게 됐던 거냐면요 미국이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를 물리쳤고 한반도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이거를 인정했던 게 미국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일본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가지고 있던 랴오등반도의 조차권 그리고 남만주 이제 철도 부선거까지 같이 넘겨받게 되면서 일본은 이제 명실공히 제국주의 침략을 좀 더 노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더 털려게 되었던 거고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자, 일본이 군비 확장을 했죠. 자,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은 이제 동아시아 주도권을 장악을 했죠. 자, 자료 1, 2를 통해서 일본의 군비 확장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했는데 일단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청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 확장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 당시 주변국 입장에서 일본의 대외 정책을 한번 비판해 보자라고 한다면요. 자 일본의 대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이 전쟁 이후에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았고 대륙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군사적 침공까지 강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비판받을 사항이었던 거죠. 자 역사 탐구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답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19세기 중엽, 자, 일본은 무슨 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페리 제도의 무력 시위로 인해서 비일 화친 조약을 맺고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합니다. 자, 이후 1868년 이후 추진된 천황 중심의 근대화 개혁을 뭐라고 했냐면 아까 메이지 정부가 주도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무엇을 했느냐? 자, 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헌군 주제를 확립을 하는데 이 입헌군 주제가 말이 입헌군 주제인지 사실상 왕한테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대적인 개혁을 국가 주도로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까 페리가 먼저 총을 빵빵 쐈다 했죠. 한 포를 먼저 빵빵 쐈고 그 다음에 요거에 굴복해가지고 이제 맺었던 조약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었습니다.
미일소 통상조약을 맺고 야 이거 이대로는 우리가 좀 변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변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개혁이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다음에 헌법을 만들게 되죠. 그에 맞는 이제 변하기 위한 헌법을 만드는데 그게 일본 제국 헌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근대화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변국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일 전쟁을 먼저 일으켰고요. 이겼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깐족깐족되면서 야 저 또 다시 간섭해가지고 라오땡반도 다시 반납해라고 하니까 이젠 러시아까지 치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게 러일 전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